서울 강남 고급 한정식집 목련실. 저녁 6시의 일이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두 집안이 처음으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처음부터 이상했습니다. 명품 재킷을 차려입은 중년 여성의 눈빛이 테이블 건너편 노인에게 고정된 채 굳어 있었거든요. 낡은 회색 트레이닝복, 무릎 보호대, 찌그러진 보온병, 상견례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그 모습이 중년 여성을 자극했을 겁니다. 말이 오가다 결국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년 여성이 테이블 위에 보온병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기울였습니다. 보리차가 쏟아졌습니다. 백발 노인의 가슴팍을 타고 갈색 액체가 뚝뚝 흘러내렸습니다. 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딸은 울부짖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노인이 왜 일부러 낡은 트레이닝복을 입고 시내버스를 타고 이 자리에 왔는지를요. 그리고 몇 분 뒤 방 안의 권력관계는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내일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늦가을 찬 기운이 아직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윤태석은 잠에서 깨자마자 옷장 앞에 섰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과 하얗게 센 머리카락, 무릎에 감긴 보호대가 거울 속에 담겼습니다. 그는 거울을 오래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옷장 맨 구석에서 낡은 회색 트레이닝복을 꺼냈습니다. 손바닥으로 툭툭 털어보았지만 오래 입어해진 자국은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태석은 그 자국을 내려다보다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오늘은 이 모습 그대로가 필요한 날이었으니까요. 찌그러진 보온병에 보리차를 담고 낡은 운동화 끈을 묶고 있을 때 딸 지은이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단정한 코트 차림의 지은이 아버지의 트레이닝복과 보온병을 번갈아 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정장이라도 입으시면 안 될까요? 오늘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요. 태석은 끈을 다 묶고서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있는 집인지 없는 집인지 오늘 확인하면 된다. 아버지가 무엇을 확인하려는 것인지 지은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시내버스를 타고 사가헌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심의 빌딩들이 스쳐 지나갔고 그중 몇 개는 태석이 직접 세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사실을 떠올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가헌 앞에 내린 태석은 주차 안내원에게 바로 제지당했습니다. 낡은 트레이닝복과 무릎 보호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 시선에는 최소한의 예의조차 없었습니다. 명단 확인을 부탁했지만 안내원은 손만 저었습니다. 그때 지은이 달려왔습니다. 이분 제가 예약한 손님이에요. 안내원이 물러나자 지은이 아버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지금이라도 갈아입을까요? 태석은 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괜찮다. 오늘은 이 모습 그대로가 아버지한테 필요한 거야. 목련실 문이 열리는 순간 방 안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태석에게 쏠렸습니다. 강미란이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태석의 트레이닝복 위아래를 훑고 나서 찰나 굳었습니다. 이내 입꼬리를 살짝 당기며 숨기려 했지만 그 표정은 이미 방 안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아들 성주는 스마트폰 화면에서 눈을 들지 않은 채 건성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 오셨어요. 예비 장인어른이 처음 들어서는
자리에서 고개조차 들지 않은 인사였습니다. 태석은 인상 한번 찌푸리지 않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손을 뻗어 강미란의 빈잔에 물을 정성스럽게 따랐습니다. 멀리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미란은 그 물잔을 내려다보다가 손수건을 꺼내 잔 가장자리를 천천히 닦아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묻어있기라도 한 것처럼요. 그 동작 하나하나가 의도된 것임을 태석은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미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 이런 차림으로 오시는 건 좀 의외네요.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태석은 낮고 조용하게 답했습니다. 요즘 무릎이 좀 불편해서요. 불편하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강미란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사과를 받은 것인지 무시당한 것인지 가늠이 되지 않았던 거겠죠. 하지만 강미란은 이내 고개를 들어 태석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서 일하셨어요? 현장 쪽이세요? 질문이라기보다는 확인에 가까운 말투였습니다. 지은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하얗게 굳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태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네, 평생 현장 밥 먹고 살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강미란에게는 자신의 예측이 맞아떨어졌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을 겁니다. 강미란이 성준을 슬쩍 바라보더니 다시 태석에게로 시선을 옮기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요즘 현장 일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결혼식 자리에 끼어드는 건가요? 그 말이 방 안에 툭 떨어지는 순간 지은의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준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스마트폰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게임 효과음이 조용한 방 안에 계속 거슬리게 울렸습니다. 지은은 입술을 꽉 깨물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아버지가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나타난 이유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따르겠다는 마음으로 울음을 목구멍 안으로 꾹 눌러 삼켰습니다. 태석은 강미란의 말이 떨어진 뒤에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만 물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강미란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는 아직 이 방 안의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음식이 나올수록 분위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강미란이 메뉴판을 집어 태석 쪽으로 가볍게 밀며 말했습니다. 우리 성주는 말이죠. 평생 손에 흙 한 방울 안 묻히고 귀하게 키웠습니다. 사돈댁이랑은 출발선부터가 다르단 말이죠. 그리고 지은 씨는 어머니도 안 계시다면서요? 원래 이런 자리는 친정 어머니가 가르쳐야 격이 서는 건데. 목소리에 서늘한 탐욕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석을 완전히 아래로 내려다보겠다는, 이 자리의 주도권을 자신이 쥐겠다는 포식자의 눈이었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며 참았습니다. 태석은 물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요.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그 겸손함이 강미란에게는 약함으로 읽혔을 겁니다. 아니, 그렇게 읽고 싶었을 겁니다. 강미란이 이번에는 카탈로그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툭 던져 놓았습니다. 수입차 사진이 표지에 선명하게 박힌 것이었습니다. 카탈로그가 테이블 위를 미끄러지며 태석의 찻잔에 부딪혔고 강미란이 팔짱을 끼며 느긋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 수준에 맞추려면 이 정도 성의는 보여야죠. 딸 팔자 고칠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지참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참금. 그 단어가 방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태석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딸을 돈으로 환산하는 말을 향한 깊고 고요한 분노의 떨림이었습니다.
지은은 테이블 아래에서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요. 태석은 그 카탈로그를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강미란을 더 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조용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가원의 지배인이 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서더니 태석 쪽으로 허리를 기울여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확인하시겠습니까? 회장님. 그 두 글자가 방 안의 공기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강미란의 시선이 순간적으로 지배인에게 꽂혔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걸려있던 차가운 미소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태석은 지배인에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방문이 닫히고 나서도 강미란은 지배인이 사라진 자리를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이라는 호칭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런 차림의 노인이 설마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태석이 자리를 비운 사이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강미란이 지은을 향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아까와는 다른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석이 없는 이 자리에서 지은을 직접 재단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는 저 모양이고 우리 집에 들어오려면 각오는 돼 있어요? 우리 성준이 아니면 지은 씨 같은 배경의 아이를 어느 집안이 거두겠어요. 감지덕지에도 모자랄 판에. 그 말이 지은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성준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스마트폰을 집어들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자기가 사랑한다던 여자가 어머니에게 깎여나가는 것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한마디 하지 못하는 남자였습니다. 지은은 손끝이 떨렸지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미란이 그 모습을 보며 한층 더 몰아붙였습니다. 지은 씨도 우리 성준한테 맞춰줘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지금 그 각오가 되어 있냐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시든가. 강미란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지은은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이 자리를 만든 이유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따르겠다는 마음으로 떨리는 두 손을 무릎 아래에 꼭 눌러두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태석이 돌아왔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를 단번에 읽었을 겁니다. 지은의 굳은 얼굴과 강미란의 날이 선 눈빛. 딸이 혼자 이 자리에서 어떤 말들을 받아냈는지 태석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태석은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자리에 앉아 테이블 위에 밀려난 카탈로그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강미란이 다시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어쨌든 지참금 문제는 빠르게 결정해 주셔야 해요. 우리가 기다려줄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거든요. 태석은 카탈로그 위에 시선을 고정한 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강미란에게는 굴복처럼 보였을 겁니다. 강미란이 입꼬리를 올리며 성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자리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확신이 그녀의 얼굴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석의 두 손은 무릎 위에서 조용히 쥐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직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됐습니다. 이 방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눈과 귀에 하나도 빠짐없이 새기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미란이 지금 어떤 사람 앞에 앉아 있는지를 알게 될 순간은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강미란의 목소리는 점점 날이 서갔습니다. 능력도 없으면서 딸 팔자 고쳐주려고 나타난 거예요? 대답은 하셔야죠. 태석은 그래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강미란에게는 더 큰 자극이 되었을 겁니다.
강미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테이블 위에 보온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석이 가져온 찌그러진 스테인리스 보온병이었습니다. 강미란의 손이 그 보온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목을 기울이는 데는 단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보리차가 쏟아졌습니다. 뜨거운 갈색 액체가 태석의 트레이닝복 가슴팍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뚝, 뚝, 뚝. 보리차가 테이블 위로 떨어지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지은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려는 순간 강미란이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어디서 이런 분별 없는 노인이 감히 우리 자리에 끼어들어요. 우리 성준 아니면 어디서 대접이나 받겠어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분위기나 망치고. 강미란의 목소리는 거의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빈 보온병을 테이블 위에 내팽개치자 쨍그랑 소리가 방 안을 갈랐습니다. 태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보리차가 이마를 타고 볼을 적시고 턱 끝에 모여 뚝 떨어지는 동안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오래 참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고요함이었습니다. 지은이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에게 달려가려 했습니다. 그때 성준이 지은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어머니 기분 상하게 하지 마. 조용히 있으면 다 넘어가잖아. 성준의 손길에는 배려 같은 건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어머니의 비위를 맞추겠다는 비겁한 계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자기가 사랑했다고 믿었던 남자의 본질을 이 순간 완전히 깨달았을 겁니다. 태석은 눈을 떴습니다. 보리차에 젖은 속눈썹 사이로 드러난 눈동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태석의 시선이 딸에게 닿았습니다. 성준에게 팔이 잡힌 채 눈물을 흘리고 있는 지은을 바라보는 순간 태석의 눈 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타올랐습니다. 자기가 모욕당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보리차를 뒤집어 쓰는 것도 무시당하는 것도 모두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눈물만큼은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었습니다. 태석이 보리차에 젖은 트레이닝복 안주머니에 천천히 손을 넣었습니다. 강미라는 그 움직임을 보면서도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런 낡은 트레이닝복 주머니에서 대체 뭐가 나오겠냐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강미란이 오늘 저지른 가장 큰 오판이었습니다. 태석의 손이 안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이 방 안의 모든 사람을 얼어붙게 만드는 물건이었습니다. 최신형 폴더블 스마트폰, 보리차에 흠뻑 젖은 트레이닝복 속에서 나온 것인데도 그 전화기에는 한 방울의 얼룩도 없었습니다. 마치 보석처럼 반짝이는 그 전화기의 존재 자체가 이 노인의 낡은 트레이닝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강미란의 눈이 그 전화기에 꽂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 시내버스를 타고 온 노인인데 어떻게 수백만 원짜리 최신 전화기를 가지고 있는 걸까? 하지만 그 의문이 공포로 변하기 전에 태석은 이미 단축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스피커폰 버튼을 켰습니다. 신호음이 채 2번 울리기 전에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태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방금 전까지 강미란 앞에서 조용히 물을 따르던 그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낮고 묵직하고 방 안 구석구석까지 스며드는 울림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박 실장, 들어오라고 해. 상견례 끝났어. 짧고 단호한 명령이었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오직 결정만 담긴 한마디. 수화기 너머에서 즉시 들어가겠습니다. 회장님이라는 대답이 스피커를 통해 방 안에 울렸습니다. 회장님. 그 두 글자가 목련실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강미란의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석이 전화를 끊고 스마트폰을 테이블 정중앙에 아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이 켜지며 황금빛 로고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대형건설그룹. 강미란의 눈동자가 그 로고를 포착한 순간 경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자기 회사 매출의 70%를 책임지는 원청의 이름이 보리차에 젖은 노인의 전화기 화면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성준을 불렀습니다. 성준아, 저 로고가 왜? 하지만 성준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가 울려왔습니다. 한두 명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켤레의 구두가 대리석 바닥을 일제히 두드리며 다가오는 그 소리는 목련실의 벽과 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찻잔 안에 남은 물이 미세하게 출렁거렸고 테이블 위에 놓인 태석의 전화기가 진동하듯 떨렸습니다. 강미라는 자기도 모르게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목련실의 육중한 나무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빈틈없이 차려입은 사내들이 일사불란하게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방의 네 모서리와 문 양쪽에 도열한 그들의 시선은 하나같이 강미란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강미란의 다리에서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경호원들 사이를 가르며 한 남자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에 회색 넥타이, 창백한 얼굴. 대형건설그룹 전략기획실 박 실장이었습니다. 그는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보리차에 젖은 트레이닝복 차림의 태석을 발견했습니다. 박 실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곧바로 태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허리를 깊이 꺾으며 목소리가 울먹임과 함께 터져나왔습니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꼴을 당하시도록 제가 더 일찍 왔어야 했습니다. 회장님. 그 두 글자가 방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강미란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자기 의지로 버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져 저절로 주저앉은 것이었습니다. 보리차를 끼얹었던 그 손이 땅바닥을 짚으며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박 실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강미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순수한 분노와 냉랭한 결의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 실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리며 방 안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감히 이분의 옷에 보리차를 끼얹었단 말입니까? 30년간 수만 명의 생계를 짊어진 분에게. 강미라는 입술이 새하얗게 질려가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까 자신이 보리차를 퍼부었던 사람이 대형건설그룹 회장이라는 사실이 서서히 뇌에 스며들 때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박 실장이 경호원에게서 태블릿을 건네받아 태석 앞에 펼쳤습니다. 강미란의 회사가 3년간 준비해온 인천 물류단지 하도급 계약이 화면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강미란의 회사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공사였습니다. 태석이 조용히 펜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 위에 반려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때 성준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향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성준은 지은에게 달려가 두 팔로 매달리며 애원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잘못했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제발 한 번만 봐줘. 하지만 그 애원 속에 진심은 없었습니다. 지은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자기 삶을 붙잡으려는 비겁한 발버둥이었을 뿐입니다. 지은의 눈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슬픔도 미련도 분노조차 남아있지 않은 순수한 경멸이었습니다. 지은은 테이블 위에 남아있던 보온병을 들어 올렸습니다. 지은은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남은 보리차를 성준의 머리 위에 그대로 쏟아부었습니다. 갈색 액체가 성준의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리며 하얀 셔츠를 적셨습니다.
목련실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미라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성주는 보리차가 뚝뚝 떨어지는 얼굴로 멍하니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석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보리차에 흠뻑 젖은 트레이닝복 그대로였습니다. 그 모습으로 강미란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는 강미란을 내려다보며 태석이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건 당신을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평생을 같이 살 사람인지 아닌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강미란이 간신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태석은 그 얼굴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봤으니 이걸로 됐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시선을 옮겼습니다. 지은아, 가자. 지은이 아버지 곁으로 걸어갔습니다. 보리차에 젖어 차가워진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두 사람이 목련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태석의 등은 여전히 굽지 않았습니다. 보리차에 젖은 트레이닝복, 낡은 운동화, 무릎 보호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걸음걸이 안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을 겉으로 보지 않는 눈과 딸을 위해 모욕을 견디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강미란의 회사는 대형건설그룹의 하도급 명단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습니다. 3년을 준비한 공사가 한꺼번에 빠져나간 회사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태석은 그 소식을 저녁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낡은 트레이닝복을 다시 꺼내 입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향한 곳은 서울 외곽의 작은 보육원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매달 태석이 이름 없이 보내온 생활비로 아이들이 밥을 먹고 자라고 있었습니다. 태석은 아이들 틈에 앉아 오랫동안 웃었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지은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후회 없어요? 태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진짜 부자가 뭔지 보여준 것 같아. 버스가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태석의 낡은 트레이닝복 위로 가로등 불빛이 따뜻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